자, 우리 교재는 93쪽 부분입니다. 93쪽, 페이지 93쪽,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항상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 근데 부동산 투자의 장점의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게 지렛대 효과예요. 지렛대 효과가 뭐냐? 내버리지 효과인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 돈만 갖고 투자하기보다는 부채를 사용하여 투자하면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렛대가 뭔데요? 지렛대가 적은 힘으로 큰 걸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지금이야 뭐 이삿짐센터 부르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사람들 이사 갈 때 막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도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선배들이 이사할 때 보면은 친구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양문형 냉장고 이런 거였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나로 여는 냉장고. 그러면 선배들이 2층이나 3층 이런 데 살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무슨 엘리베이터예요? 단독주택 같은 데 이런 데, 또는 빌라 같은 데 이런 데서 계단도 좁은 그런 데 3층이나 2층에 산다고요. 이사 갈 때 그런 냉장고 같은 경우를 들고 내려가야 되는데 좁기 때문에 그걸 한 사람이 드는 경우 많아요. 근데 친구들 가운데 보면 진짜 그거를 딱 지렛대 딱 잡아서 딱 올리는 거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 친구들 있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허리 삐끗하고 그걸 들고 내려보는 거예요. 2층에서부터 3층에서부터. 야, 그거 저는 뒤에서 박수 치고 응원했는데 친구들 너무 잘해갖고 친구들 막 대단한 거예요. 막 그걸 들고 내려오더라고. 야, 그게 실제로 지렛대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 돈만 갖고 투자하기보다는, 아까 내 돈 얼마라고 그랬어요? 앞 시간에 4천, 빌린 돈 얼마라고 그랬어요? 6천. 그런데 전액을 내 돈으로 투자할 때 수익률하고 내 돈 4천, 빌린 돈 6천으로 투자할 때 수익률하고 달라요. 부채를 사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증가해요. 즉 다시 말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 가지고 은행에 이자 갚고 돈 남아요. 그리고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욱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자, 아까 내 돈이 4천만 원, 내 돈을 아까 유식하게 뭐라고 그랬죠? 지분 투자액. 빌린 돈이 6천만 원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유식하게? 저당 투자액. 요거 지분 투자액, 저당 투자액, 그리고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해 보잔 말이에요. 이럴 때의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만약에 내 돈이 2천, 빌린 돈이 8천이라고 가정해 봐요. 이자율은 물론 10%고, 이럴 때의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를 비교해 보면요, 이 경우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나중에 계산해 드릴 거예요. 자기 자본의 비율을 줄이고 부채 비율을 키웠더니 지렛대 효과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기는 1,000만 원하고 여기를 9천만 원 하면 지렛대 효과가 더 커질까요? 더 커져요. 내 돈 하나도 없이 다 빌리면 지렛대 효과가 무진장 커질까요? 네, 그래요. 그래서 부채를 사용할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져요. 그런데 저것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떤 것도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 예, 파산의 위험 가능성도 같이 얘기해 줘야 돼요. 이렇게 이 비율이 커져서 자기 자본의 비율이 줄어들고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가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파산해버릴 가능성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금융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지렛대 효과가 장점이지만 꼭 같이 이야기해 줄 게 뭐다? 금융적 위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파산의 위험 가능성. 그러니까 여러분 전세 끼고 집 산다든가 아니면 은행에 대출받아서 집을 사면 그게 지렛대 효과인데, 그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되어버리면 우리는 일상에서 그거를 하우스푸어니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게 완전하게 내 집이 아니잖아. 우리은행 집이고 국민은행 집이잖아. 그렇죠? 그걸 다 갚아야 내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갚을 수 있다면, 갚을 능력이 된다면 지렛대 효과를 향유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파산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반드시 같이 균형 있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렛대 효과는 장점,
파산의 위험 가능성은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 단점이 따릅니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장점이 뭐냐? 절세 효과입니다. 절세 효과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까 앞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서 운영 단계 때 내는 세금을 뭐라고 그랬죠? 영업소득세. 처분 단계 때 내는 세금은 자본이득세. 학술상의 자본이득세예요.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예가 들리겠지만 학술상의 자본이득세. 운영 단계 때는 영업소득세.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요걸 샀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성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 일상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걸 살 때 내 돈이 4천 빌린 돈 6천으로 샀다고 합시다. 이자율이 10%면 이자 지급액이 600만 원 있겠죠. 맞습니까? 요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해요. 세금 계산할 때. 세금 계산할 때 얘를 비용 처리한다는 말은 과표가 작아진다는 뜻이야. 과표가 작아지면 똑같은 세율을 곱해도 세금이 작아집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차입금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다음 또 하나. 얘가 건물이죠. 건물이잖아요. 그럼 감가상각이라는 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아직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충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얘를 감가한다. 쭉 달아 없어지게 된다. 혹은 20년에 걸쳐서 감가한다. 규정이 있을 거라고 규정이. 그럼 만약에 감가가 되어지는 금액만큼이 얼마씩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 감가하는 금액만큼도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두 가지는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거? 첫 번째 차입금 이자 지급액과 감가상각액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뒤에서 또 할 겁니다. 우리가 정규 강좌에 들어가면 하나씩 다 보여드립니다. 여하튼 절세 효과가 있다. 장점. 또 하나의 장점. 세 번째. 여러분 운영 단계 때 발생하는 소득, 임대료 수입이나 지대 수입을 뭐라고 불렀어요? 인컴 게인? 소득이득 그랬고 부동산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 캐피탈 게인이 뭐였어요? 자본이득이었죠. 얘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취득 운영 처분의 과정을 거치니까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모두를 향유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하여 단점으로는 또 어떤 단점이 있느냐? 아까 이거 얼마 주고 샀다 그랬어요? 1억 주고 샀죠. 그러면 이거 얼마짜리예요? 1억짜리죠. 그럼 다시 저걸 돈으로 바꾸려면 얼마로 바꿔야 돼요? 1억과 바꿔야죠. 돈으로 안 바꿔주는 거야. 경기가 안 좋아져서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 1억짜리래. 그 1억짜리니까 1억에 사라. 그랬더니 경기가 안 좋아서 못 사. 아무도 안 산대. 난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 손해보고 9천과 바꾸려고 9천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겠대. 안 사겠다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1억짜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저걸 돈으로 바꾸려면 손해보고 바꿔야죠. 뭐가 떨어지냐면 환금성이 떨어진다 그래. 환금성이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환금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어요. 부동산의 가장 커다란 단점은 환금성이 낮다라는 단점이죠.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의 장점과 단점 딱 요 정도만큼이란 최소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뭐 다른 얘기들 많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 부동산 투자의 장점 3가지와 단점 2가지 정도는 꼭 정리해 놓으십시오. 부동산 투기는 넘어갑니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94페이지 재산 3분법 이야기 좀 합시다. 재산 3분법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유념하실 것은 재산 3분법을 다른 말로 자산 3분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재산 3분법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투자하는 재산을 어떻게 나누냐면 예금과 그 다음에 주식과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3분하여 관리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는 것이 재산 3분법입니다. 이 중에서 설명해야 될 단어입니다. 3분. 요 3분은
무슨 뜻이게요? 네, 셋으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아셨죠? 셋으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유념할 게 하나 있어요. 3분하고 3등분은 같은 말이게 다른 말이게? 다른 말이에요. 3분이 넓은 말이게요? 3등분이 넓은 말이게요? 3분이 넓은 개념이에요. 3분은 똑같이 나눠도 돼. 다르게 나눠도 되고. 얘는 3분 한다는 얘기지 3등분 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3등분도 3분법에는 들어가요. 이해가셨죠? 똑같이 나눠도 돼. 똑같이 안 나눠도 되고. 이 하여튼 셋으로 나누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투자 대산을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으로 어떤 사람이 투자하는데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투자한대요. 여기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 이래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도 돼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800만 원, 여기에 200만 원, 여기에 2,000만 원 이렇게 투자해도 돼요.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게 바로 3분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왜 3분하면 유리하게 해요? 이유가 있어요. 3분하면 유리한 이유. 먼저 투자해서 따져야 될 게 가장 먼저 안전성이란 걸 따져야 돼요. 안전성이란 걸 따져야 돼. 안전한가? 두 번째 따져야 될 게 수익성이란 걸 또 따져봐야 돼. 수익성. 세 번째 따져야 될 것이 환금성이란 것 또 따져봐야 돼. 환금성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금은 안전성 높게요, 낮게요? 높아요, 높아. 환금성 높아요. 그런데 뭐가 떨어져요? 수익성이 떨어져요. 수익성이 떨어져요. 여러분 주식의 경우는 수익성하고 환금성 다 높은 거 맞죠? 수익성도 높아요. 환금성도 높아요. 그런데 주식이 수익성이 높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주식과 부동산을 똑같이 놓고 같은 기간 동안에 수익률 따지잖아요. 주식이 수익률 더 높아요. 근데 사람들은 주식의 경우를 자꾸 단기 투자하려고 해서 그렇지 같은 기간 동안 보유한다면 주식에서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유념할 거는요. 왜 상대적으로 얘가 더 수익률이 높은 것처럼 느낌이 오냐면요. 얘는 위험하거든요. 안전성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의 경우는 얘보다 수익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수익성은 높아요. 그리고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대개 이게 얘보다 더 선호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환금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주식에서 안전성 낮죠. 이 단점을 예금과 부동산의 안전성 높음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산 3분하면 예금의 수익성 낮음을 주식이나 부동산의 수익성 높음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환금성 낮음을 예금과 주식의 환금성 높음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재산 3분법 하면 어떤 것의 단점을 다른 것의 장점으로 커버할 수 있게 되게 돼요. 이게 커버한다는 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 포트폴리오라고 배울 거예요. 뭐라고요? 포트폴리오라고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거예요. 바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음 주에 공부할 걸 미리 깔아놓으면 얘는 뭐다? 포트폴리오의 일종이에요. 뭐의 일종이라고요? 포트폴리오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재산 3분하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왜 재산 3분하면 유리할까? 재산 3분하면 유리한 이유가 어느 것의 단점을 다른 것의 장점으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재산 3분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3분이지 3등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95쪽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더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위험, 리스크라고 말하는 이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여러분 일상에서 말하는 위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이런 걸 위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 떨어져 죽을 뻔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차에 치여 죽을 뻔했다. 다 위험이죠. 그런데 투자론에서 말하는 위험은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결과를 보니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결과가 예상과 달라졌다. 따라서 예상한 값과 실현된 값이 같다요? 다르다요? 다르다. 이게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더 우리 앞으로 공부할 거니까 그거 또 뒤쪽 우리가 이론 강좌와 연계를 생각하면서 제가 말을 해보면 이래요. 여러분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안 배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상 수익률이에요.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이란 말이 있어요. 아직 안 배운 말이에요. 요거는 지나야 알 수 있는 달성된 수익률이에요. 쉽게 말하면 실제 수익률, 얘는 예상 수익률, 얘는 사전 수익률이고 얘는 사후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해 봤더니 같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같지 않더라. 얘가 달라졌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위험이라 그래요. 위험이라 그래요. 얘와 얘가 달라졌다는 것, 이걸 위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많이 달라지면 위험이 큰 거예요. 적게 달라지면 위험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기대 수익률하고 실현 수익률을 비교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똑같더라 하는 것도 있어요. 이 말은 기대 수익률대로 실현이 된 거죠. 이러면 위험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정리를 할 게 있어요. 요거는 말이죠, 위험이 많이 달라지면 큰 거예요. 적게 달라지면 위험이 작은 거예요.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험이 크다와 작다, 이거는 아예 위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위험이 큰 것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것이 있느냐? 대표적인 거, 우리 저쪽에서 재산 산문했던 것 중에 주식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면 위험이 작은 건 부동산은 위험이 작은 것에 해당된다. 아예 위험이 없는 것은 예금 같은 경우는 아예 위험이 없는 것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기대 수익률하고 실현 수익률이 딱 일치해서 예상대로 실현되는 것, 위험이 전혀 없는 수익률이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것을 무위험률이라고 말할 거예요. 위험이 전혀 없을 때 수익률, 그래서 무위험률, 무위험 수익률, 용어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무위험률, 무위험 수익률. 저는 무위험률의 경우를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우리가 기초 강좌라 해서 용어 정도만 너무나 간단하게 다루고 나가면 뒤에서 할 게 너무 많아. 예를 들어 전체가 100이라고 해봐요. 우리 공부할 분량이. 그 100 부분을 나눠서 균형 있게 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 앞쪽에서 너무 적게 해버리면 뒤쪽에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초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에 나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초과정에 예를 들어서 한 20만큼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본과정에서는 30만큼 하고, 심화과정에서 50만큼 한다. 만약에 이렇게 비중을 뒀다 합시다. 근데 만약에 기초과정에서 20도 안 하고 한 5만큼 한다. 그러면 뒤에서 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 한번 우리가 좀 어떤 용어들에 대한 얘기들은 좀 많이 정리하고 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또 반복하더라도. 그럼 무위험률이 뭔가? 무위험률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있죠? 그건 무위험률이에요.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이 딱 일치하죠. 그래서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무위험률에 해당되고,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냐면 국채 수익률, 여기다 공채까지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국공채 수익률 또는 국채 수익률, 이것은 대표적인 무위험률이 돼요. 그럼 여러분은 무위험률 예를 들면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십시오.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과 국채 수익률은 대표적인 무위험률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위험의 개념 정확하게 여러분이 위험의 개념을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위험의 개념을 아셨다면 이제 위험 측정에 대해서 할 텐데, 위험을 측정하기 전에 수익을 먼저 측정해 봐요. 위험과 수익의 측정, 이렇게 할 때 수익을 먼저 측정해 봐요. 수익의 측정,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 위험을 측정한다 그 말이죠. 수익을 측정할 때 뭐로 수익을 측정하느냐? 여러분, 수익을 측정할 때 뭐로 수익을 측정하느냐? 기대 수익률이란 걸로 측정해요. 뭐로 측정한다고요? 네,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했다 합시다. 기대 수익률을 계산했다고 쳐요. 계산 정말 간단해요. 계산하는 건 우리 기초 강좌에서는 안 할 거예요. 근데 계산 되게 간단한데 일단 계산했다고 쳐. A의 기대 수익률이 있고 B의 기대 수익률이 있대요. A의 기대 수익률과 B의 기대 수익률을 비교하니까 이렇대. A의 기대 수익률 20%고 B의 기대 수익률 10%래. 그러면 어느 게 수익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 뜻이라고. 아무것도 안 해요. 수익은 뭐로 측정한다고요? 기대 수익률로 측정한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여러분이 유념할 건 위험의 측정입니다. 이제 위험의 측정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험은 이렇게 측정합니다. 얘와 얘가 벗어난 정도.
얘와 얘가 벗어난 정도를 갖고 측정하는데 많이 벗어나면 위험이 크고 적게 벗어나면 위험이 작은데 쟤와 쟤가 벗어난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뭐냐면 여러분 분산 내지는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의 측정 뭐로 하느냐?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앞으로 여러분 위험을 측정할 겁니다. 분산 내지는 표준 편차. 그럼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위험을 측정한다라고 할 때 분산값과 표준 편차 값이 있는데 분산과 표준 편차 관계를 따지기 전에 둘 다 벗어난 정도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산값과 표준 편차의 관계는 분산에다가 누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입니다. 분산에다 뭐라면요? 누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입니다. 그런데 분산에 누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인데 실무에서는 뭐를 많이 쓰냐면 표준 편차를 많이 씁니다. 실무에서는. 왜 그러냐면 분산값의 계산도 우리 앞으로 배울 겁니다. 제가 분산값도 공식 알려드릴 거예요. 분산값의 계산 공식에는 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럼 제곱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단위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 말은 뭐냐면 이런 단위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위가 원이더래. 그런데 거기다 제곱을 해봐. 원제곱이 되죠? 그럼 우리가 쓰는 단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런데 원제곱에다가 만일 누트를 씌워봐. 이렇게 누트를 씌우면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그냥 원이 되겠지. 그럼 원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쓰는 단위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원제곱 안에 있는 게 분산인 셈이고 표준 편차는 거기다가 누트를 씌운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쓰는 단위가 됐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뭘 많이 쓴다? 단위 때문에 표준 편차를 많이 쓴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표준 편차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분산은 나왔는데. 왜 그럴게요? 저 누트 때문에 그래. 봐봐요. 여러분 제가 해볼게요. 누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있어요? 어떤 값이 있는데 누트 4래. 그럼 얼마예요? 그래요. 2 잘하셨고 누트 9래. 3 잘하셨고 누트 3이래. 잘해보세요. 자, 누트 7이래. 뭐냐고? 왜? 이렇게 하려면 계산기가 필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계산기가 필요한데 계산기에 누트가 있는 계산기도 있지만 누트가 없는 계산기도 있어. 여러분 계산기를 샀는데 내 계산기 누트가 없네? 그런 계산기 있어 진짜로. 그러면 저거 계산 못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 누트가 나오는 누트 계산을 해야 될 것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일부러 안 낸 거라 이거예요. 괜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표준 편차 계산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분산값 계산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뭘 계산하라고 나온다고요? 그렇죠. 분산 계산하고 나와. 그런데 말로 할 때는 분산 아닌 표준 편차를 사용할 때도 많아. 실무에서 많이 쓰니까. 그럼 결론은 제가 기초과정에서 말하고 싶은 결론은 그 식이 아니라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벗어난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라는 거예요. 그럼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면 많이 벗어났다 적게 벗어났다? 많이 벗어났다.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으면 적게 벗어났다. 이제 질문할게요. A의 표준 편차와 B의 표준 편차가 있대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됐대. 그러면 어느 게 위험이 크다는 뜻이에요? A가 위험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걸 선택해야 돼요? B를 선택해야지. 그럼 다시 둘 중에서 어느 것이 기대 수익률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요? 기대 수익률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요. 어느 것이? A예요, B예요? 네,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기대 수익률이 실현된다는 말은 위에가 이렇게 벗어났다는 뜻이야? 아니면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가까워진다는 뜻이지. 그럼 기대 수익률대로 실현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얘가 일치한다는 뜻이지. 그럼 위험이 없다는 뜻이죠. 그럼 기대 수익률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은 표준 편차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일수록 기대 수익률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지. 그러니까 어느 게 위험이 크고 A가 위험이 크고 어느 게 위험이 작다? B가 위험이 작다. B가 위험이 작다를 좀 더 살짝 돌려서 기대 수익률이 실현될 가능성이 큰 건 B다. 이해 가셨어요? 그렇게 해석할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표준 편차 계산하시오는 나온 적 없어요. 다시 돌아가서 수익은 뭐로 측정하고 기대 수익률이란 걸로 측정하고 위험은 뭐로 측정한다?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 계산 문제는 뭐로 나오고 분산으로 나오고 말로 나올 때는 표준 편차가 나올 수 있다. 뜻은 A와 B의 표준 편차를 비교할 때 표준 편차 큰 것이 위험이 크다. 표준 편차 작은 것이 위험이 작다. 이것이 표준 편차 작은 것이 위험이 작으니 기대 수익률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월한 대안이냐면 당연히 B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B를 선택하고 이런 경우는 A를 선택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주어질 경우는 곤란해지겠죠. 곤란해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거는 이론 강좌에 들어가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험 따로 수익 따로 얘기하는데 수익을 측정하는 척도는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는 뭐라고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있더라.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면 위험이 크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으면 위험이 작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 부동산 투자의 위험으로 건너갑니다. 95쪽입니다. 아래쪽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 제일 첫 번째는 사업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상의 위험이라는 것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부동산 사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오는 위험인데 제일 첫 번째는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세 번째 줄에 시장 위험 보이십니까? 네모.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운영 위험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모. 그 다음 줄에 위치적 위험이 있습니다. 네모. 그렇게 사업상 위험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시장 상황의 변동에서부터 오는 위험을 시장 위험이라 그래요. 시장이 끊임없이 변하죠? 시장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 그러잖아. 시장 위험.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자율의 변동 전부 시장 위험. 근데 운영 위험은 근로자가 때마침 파업을 한대. 영업 경비가 바뀌었대. 변동한대. 이런 거는 운영 위험. 근로자의 파업이라든가 영업 경비의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관리의 어려움이라든가 이게 운영상에 오는 위험. 그런데 위치적 위험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나갔던 학원이 있는데 개인이 운영한 학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거리거든요. 전철역이에요. 전철역. 어느 전철역. 전철역이니까 다 이제 출입구가 있죠. 그래서 여기 출입구로 이렇게 나왔어요. 딱 보니까 첫 학원 이제 갈 때 근데 여기서 100m라고 그러더라고. 100m? 그래서 100m는 꽤 먼 거예요. 그죠? 100m를 쭉 왔어요. 제가 누가 봐도 100m 온 것 같아. 근데 없는 거야, 학원이. 없어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도 앞으로도 더 한 거의 150m, 200m 가도 안 보이는 거야, 간판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100m 충분히 왔다 생각해서. 전화했더니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금만 더 내려갔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요거 들어가 있는 곳에 학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좋게 한 150m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150m 돼. 그런데 그냥 100m 이렇게 말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도로변에서 잘 안 보여요. 여기 있어요. 여기 학원이 되게 잘 된 학원이거든요. 운영도 되게 잘하시고 또 직원들도 되게 친절하고 선생님 진도 되게 좋고 되게 인원수가 많아서 개인 학원이지만 한 반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250명 오전반이 한 250명, 60, 200, 한 80명 이런 정도는 항상 있었고요. 특강 같은 거 보통 저 진행하게 되면 야간반까지 같이 진행해서 400명 이렇게 참석했었거든요. 그런 학원이요. 개인 학원인데 되게 잘 됐던 그런 학원이요. 그런데 글쎄 여기 학원이 생긴 거야. 여기에 전철역 나오면 1분도 안 걸리는 곳에 학원이 딱 생긴 거야. 그것도 시설이 엄청 좋은 걸로 생긴 거예요, 학원이. 이분은 여기는 시골이 이제 옛날에 만들었으니까 안 좋아. 그러면 와갖고 어느 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 학원 아무리 우리가 홍보하고 광고해도 사람들이 와갖고 여기 먼저 들려서 온다고. 그런데 또 후발주자니까 어떻게? 여기보다 싸게 한 거야. 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선생님 진이나 무슨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여기보다 좋지, 가격 싸지. 그러니까 일이 자기가 홍보했는데 뺏긴다는 거야. 여기는 홍보도 안 했는데 자기가 홍보해서 여기서 내려오면 거길 들려서 온다는 거야. 막 하소연을 막 저한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일러드렸어요. 방법을. 매일같이 점심 먹고 직원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밀으라고 학원을. 조금씩 밀면 이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위치적 위험이에요. 위치의 고정성에서 오는 위험은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위치적 위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옛날에는 안 나빴는데 상권이 이동하는 것도 있죠. 상권이 이동해 버리는데 나는 따라서 못 가죠. 그런 것도 위치적 위험이에요. 위치의 고정성에서부터 오는 위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사업상의 위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시장 상황의 변동에서 오는 위험은 무슨 위험이라고 그러고 시장 위험이라고 하고 근로자가 파업을 한다든가 영업비가 변동하다든가 사무실 관리가 어렵다든가 하는 거는 운영 위험이라고 그러고 저 위치의 불리함에서 오는 위험은 위치적 위험이라 한다. 얘네들을 싸잡아서 사업상의 위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부채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지는 게 맞아요. 이해 가셔요? 그래서 손쉽게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긴 한데 항상 염두에 둘 건 파산의 위험 가능성이에요. 그게 뭐다? 금융적 위험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금융적 위험.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지렛대 효과를 향유하는 건 사실이지만 파산의 위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 그걸 금융적 위험이라 그래요. 세 번째, 법적 위험은 법적 환경이 바뀜에 따라 오는 위험이에요. 법적 환경이 바뀜에 따라 오는 위험은 대표적인 예가 정부의 정책이 바뀐다든가 해서 오는 위험들은 대표적인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 위험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이에요. 인플레이션기에 구매력이 주는 거지. 예를 들어 절 보실래요? 10,000원 가지고 이 물건 10개 살 수 있었대요. 이 물건이 실은 1,000원이래. 그런데 이 물건이 2,000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10,000원 가지고 몇 개 살 수밖에 없어요. 5개. 구매력이 줄지요. 이렇게 인플레이션기에 구매력이 줄어드는 위험을 인플레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인플레 위험. 그리고 다섯 번째, 유동성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유동성이란 다른 말로 환금성이에요. 그럼 유동성과 환금성은 똑같이 생각하실래요? 그리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킨다. 어떤 물건이 다른 자산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돈은 그 자체로 항상 1대1로 바꿔질 수 있잖아요. 어떤 것으로든 변신이 가능하잖아. 그럼 유동성이란 변화 가능성이에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은 금방 어떤 물건은 이런 물건으로 바꿔줄 수 있고 이런 물건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그래서 돈 그 자체를 유동성이라 그래요. 그럼 돈이 묶이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주고 부동산을 샀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돈으로 못 바꾼대. 그게 뭐다? 유동성 위험, 환금성 위험.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오는 내가 손해봐야 되는 위험, 가치의 손실 가능성,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 위험이다. 아까 1억 주고 부동산 샀는데 다시 현금으로 바꾸려니까 1,000만 원 손해보고 바꿨다. 유동성 위험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유동성 위험이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논의를 더 확장해서 금융론에 가면 제가 한 번 더 이걸 더 짚어드릴 겁니다. 좀 더 넓혀드릴 거예요, 용어를.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까지 그 용어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투자의 결정 부분입니다. 우리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 있는데 이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의 개념에서 방금 기대 수익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좀 설명 좀 드리려고요. 자, 여러분,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러는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기대 수익률의 개념을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봅시다. 용어에 보면 수익률의 개념들이 있는데요. 페이지 96입니다. 우선 먼저 수익률의 개념이에요. 여러분은 수익률의 개념 세 가지를 알아두시는데 제일 첫 번째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률의 개념으로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현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제가 상황 설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해가 좀 되실 수 있도록 이런 상황 설정을 해볼게요. 갑이란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으면 얼마를 줄 건지를 알아봤다고 합시다. A라는 은행을 찾아갔대요. A라는 은행을 찾아갔다고 가정해봐요. 그리고 은행한테 묻기를, 야 은행아, 요거 너한테 맡기면 1년 후에 얼마 줄래? 그랬더니 은행이 말하기를 4% 줄게. 그렇게 말했다 합시다. 4% 줄게. 그러니까 4%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은행에 넣으면 1년 후에 얼마 주는 거예요? 이것을 4%. 40만 원 그러면 얼마 주는 거예요? 1,04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에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어떤 투자 대상, 가라고 하는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하기로 했대. 여기다 투자를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여기다 투자를 하려고, 이 돈을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 투자 대상은 몇 % 이상은 돼야 투자할까요? 그렇죠. 4% 이상은 돼야지. 왜냐면 저기다 투자를 선택하면서 4%를 포기한 거니까. 그래서 투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최소한 요구되는 수익률 4%를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요구 수익률,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쟤를 선택함에 따라서 얘는 포기하는 거니까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 포기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그래서 요구 수익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갑이란 사람이 여기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의 수익률이, 예상되는 수익률이 이거보다 클 것 같아서 투자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갑이
이 투자 대상으로부터 예상하는 수익률이 얼마인가 봤더니 10%래. 10%.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갑이 예상하는 수익률 10%, 요걸 그렇죠. 기대 수익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이런 계산에 관한 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우리가 할 거냐면 기본 강좌쯤 들어가면서부터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개념만 정리하자는 말이에요. 갑이 투자를 선택하는 순간 얘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은 4%고 그런데 얘를 선택한 이유는 거기서 예상하는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선택한 것이다. 맞아요? 그러면 투자자가 투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아야 투자를 선택할 것이다 그 말이죠. 만일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면 투자할까요? 안 하겠죠. 이러면 안 할 거다 그 말이에요. 투자가 이렇게 돼서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이게 1년 후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1년 후 갑이란 사람이 1,000만 원을 딱 넣었을 때 1년 후에 은행은 4% 줄게.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다 투자를 하려고 한다. 1년 후에 10%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여기다 투자를 결정했대요.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서 딱 뚜껑을 열은 거야. 1년 지났어 드디어.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10%가 실현됐어. 여기가 10%가 실현됐다. 그러면 요건 무슨 수익률이에요? 실현 수익률이에요. 실현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대로 실현된 거예요?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실현됐죠. 그럼 위험하지 않은 거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얘는 지나봐야 할 수 있죠. 얘네들은 사전에 예상하는 수익률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하실 것은 요구 수익률은 투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장돼야 되는 필수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요구 수익률은 우리 안에서 정해진 거예요? 외부에서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주어진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외부 수익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거는 외부에서 주어진 거예요. 은행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은행이.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갑이 투자를 딱 선택하는 순간 포기하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도 말하냐면 그렇죠. 투자의 기회비용. 이거 아직 기회비용 개념 설명 안 했는데 우리 기회비용 개념을 아시네요. 투자의 기회비용 그런단 말입니다. 이제 기회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그런데 기대 수익률은 뭐냐면 그 투자 대상에서 예상하는 수익률이죠. 따라서 이것은 다른 말로 예상 수익률 이렇게 말합니다. 예상 수익률, 예상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지금 투자하는 금액과 미래에 예상되는 금액,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인가 봤더니 1,100만 원 수익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투자한 금액과 예상되는 수익 사이에서 구한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도 말하냐면 그렇죠. 내부 수익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서 뚜껑을 딱 열어야 알 수 있는 수익률. 그래서 얘는 실제 수익률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수익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투자를 결정할 때는 사전에 투자를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를 결정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2018년 11월 오늘 날짜가 며칠이에요? 27일 이렇게 11월 27일 날 이날 투자를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은행한테 물었죠. 근데 은행이 말하기를 야 네가 2019년 11월 27일 날 온다면 4% 줄게. 마음에 안 들어서 투자자 갑돌이가 지금 투자한 다음에 19년 11월 27일이 되면 몇 퍼센트가 될까? 예상해 봤더니 10%래. 투자를 결정하는 시점은 2018년 11월 27일이죠. 사전이죠. 이해 가십니까? 뚜껑을 연 시점은 2019년 11월 27일 날입니다. 실현 수익률.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전 수익률입니까? 사후 수익률입니까? 사전 수익률입니다. 사전 수익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아요. 얘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수익률이므로 사후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투자는 사전에 해요? 사후에 해요? 당연히 사전에 하죠. 그럼 투자를 할 때 사용하는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과 무슨 수익률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투자 결정할 때 써먹는 것이지
실현 수익률은 절대 투자 결정할 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번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이번 얼마 전에 봤던 시험에도 실현 수익률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 지표가 아니야. 실현 수익률은 지나야 할 수 있는 수익률이에요.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니까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할 때 등장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나중에 기출에서 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기초 강좌가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용어 잘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실현 수익률은 지나봐야 할 수 있는 수익률이다.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예상 수익률이라 그랬어요. 계산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투자를 결정할 때 최소한 요구되는 수익률이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그런데 제가 요구 수익률이 투자의 기회비용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 잠깐 투자의 기회비용이니까 기회비용 얘기 좀 잠깐만 하자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기회비용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 교재에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딴 건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잠깐만 절 좀 봐주실래요? 기회비용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비용이란 이런 겁니다. 원래 A하고 B가 선택관계에 있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어느 갈까 고민하다가 A를 선택했대. B를 포기했대. 그러면 A 선택의 기회비용은 B다 그래요. 선택에는 기회가 주어지고 희생, 포기에는 비용이 따라가기 때문에 A 선택의 기회비용은 포기한 B다. 그래서 우리는 A를 선택했고 B를 포기했다면 A 선택의 기회비용은 B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기회비용을 금방 쉽게 하는 방법은 선택한 건 가리고 포기한 걸 기회비용으로 보면 돼요. 아셨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많지 않아요. 아주 많은 것 중에 선택을 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회비용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 제가 저걸 금전적인 것으로 환산해 볼게요. 예를 들어 갑이 어느 걸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A 할까 B 할까 넷 중에서 고민하다가 A 할까 B 할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A 하자 하고 A를 선택했대요. 뚜껑을 열어봤대요.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금전적이고 환산해 보니까 얘는 10만 원이더래. 얘는 12만 원이더래. 얘는 7만 원, 얘는 5만 원. 그러면 A를 선택한 사람 A 선택의 기회비용은 얼마인 거예요? 예, 포기한 것 중에 최고. 절대로 나머지 합치면 안 돼요. 포기한 것 중에 최고 A 선택의 기회비용은 12만 원 B예요. 이 사람이 그러겠죠. 아, B 선택할 걸. 이해가십니까? 바로 그게 기회비용인 거예요. 그럼 B 선택의 기회비용은 얼마인가요? 10만 원. C 선택의 기회비용 10만 원. 12만 원. D 선택의 기회비용도 12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B를 선택할 경우만 기회비용이 10만 원이고 이걸 말고 나머지 선택한 전부 다 기회비용이 12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택 대안이 4개가 있다 하더라도 기회비용은 가장 높은 것과 두 번째 높은 것만 기회비용이 되는 거지 세 번째, 네 번째는 절대로 기회비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할 건 가장 높은 걸 선택할 경우만 가장 잘된 선택으로 두 번째 높은 것이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 뺀 나머지는 가장 높은 것이 기회비용이 돼버리기 때문에 잘된 선택이 아닙니다. 잘된 선택은 하나밖에 없죠.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기회비용의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회비용의 이야기를 좀만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빈 크로스라고 아시죠? 예, 아는 분이 3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갑돌이라고 하겠습니다. 갑돌이가 무인도에 필요했어요. 우리 그 TV에 보면 김병만이 이렇게 진행하는 뭐지 그 정글 뭔가 그런 것처럼 이 갑돌이가 무인도에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시간을 안배하는데 사냥 시간이 4시간이래. 그럼 4시간 동안 토끼만 잡으면 토끼 3마리 잡을 수 있대.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 9마리를 잡을 수 있대. 생존을 위하니까 뭐든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귀여운 토끼를 어떻게 먹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짐이 진짜 있더라고. 그냥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다른 시험에서 나왔어 이게. 자, 그러면 이 경우 토끼 대 물고기의 비율 관계를 알아야 기회비용을 알 수 있어요. 쉽게. 자, 토끼 대 물고기의 비율 관계가 몇 대 몇이게요? 아니 토끼 대 물고기 1대 3이에요. 1대 3. 이거 몇 대 몇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 있더라고. 옛날에 축구를 하는 거야. 일본하고. 딴 건 몰라도 일본하고 축구하는 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축구하고 있는데 강의가 있는 거야. 야간 강의가. 그래서 다른 학원에 있을 때 우리 남자 실장이 있길래 하면서 보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알려줘 그랬더니 2대 1이에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을 때 저쪽이 2예요.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그랬죠. 바로 너 일본 놈이지. 항상 비교할 때는 상대적인 거 해야지. 따라서 토끼 대 물고기 그러면 1대3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토끼 한 마리의 기회비용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 앞에까지 말해야지. 그냥 3 그러면 안 되지. 뭐라고 말해요? 물고기 3마리 이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요. 그럼 다시 없던 걸로 하고 물고기 대 토끼의 비율 관계는 몇 대 몇이야? 아니 물고기 대 토끼면 그러면 3대 1이긴 한데 그거를 기준을 물고기를 삼아야 돼. 그러면 3대 1이니까 다시 한번 3대 1이니까 물고기 한 마리의 기회비용이 뭐냐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물고기 대 토끼의 비율 관계는 몇 대 몇이냐고. 1대.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제가 물었던 거죠. 1대 3분의 1인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제 질문은 물고기 한 마리의 기회비용은 하고 물으면 토끼 3분의 1마리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간혹 가다가 귀여운 토끼에게 3분의 1마리가 웬 말이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너무 동물을 애호하고.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기회비용은 실제 자른다는 얘기가 아니야. 계산된 비용일 뿐이야.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어떤 걸 선택함에 따라 포기하는 것 이런 뜻이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선택 관계가 10%하고 4%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요거는 예상 수익률, 요거는 은행이 보장했다는 수익률.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사람은 이걸 선택했다고. 이걸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의 기회비용인데 적어도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거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포기하는 수익률은 뭐냐면 투자 결정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라 해서 붙인 말 요구 수익률. 앞으로 여러분 우리 투자 판단할 때 최소한 얼마 이상은 돼야 되냐면 요구 수익률 이상은 돼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동안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것들을 많이 희생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로서 내가 얻는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가치가 적어도 그런 포기한 것 이상의 가치를 거기다 부여를 해야 여러분 동기부여도 되고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요구 수익률이니까.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걸 선택함에 따라 포기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그러니까 투자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요구 수익률 이상은 돼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그 투자 대상에서의 예상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다. 투자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갖고 결정하며 나중에 그 투자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실현 수익률과 비교해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셨죠? 용어 정리 잘 해 놓으십시오. 제가 하지 않은 건 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한 거 살짝 같이 겹쳐서 부연 설명하면서 97페이지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투자론 거의 끝부분까지 연결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난도도 높은 파트입니다. 절대로 빠지시면 곤란합니다. 아셨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